이름 얼마나 찐데 이적선의 포도주와 안개생의 자주 살림초 사송엽주 화화주 문방주 저질주 백일주 금도주 별빛 띄는 화주 향기주 운전엽주 전동화주 백다수의 판소리 춘향가의 술 권하는 대목. 포도주부터 과하주 그리고 금노주까지 이 대목에서만도 10수 종류의 술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우리 술은 그 종류만도 약 360여 종. 하지만 지금 맥을 잇고 있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술은 거르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탁주, 그리고 맑게 걸러낸 술인 청주, 마지막으로 증류해 나오는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서울 시내 대표적인 대포거리 피맛골. 퇴근 시간이 지난 터라 가게 안은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색함을 없애주는 술. 그 중에서 소주는 서민들의 소중한 친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돼지 비계하고 소주가 가장 많이 어울렸어요. 그러면은 소주 한 병값 1,000원이면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한 병으로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잊을 수 있는 게 이 한 병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먹어보고 계속 또 먹어보고 있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소주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 막걸리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술은 단연 소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쉽게도 전통적인 방식의 소주가 아니라 희석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쌀로 술을 빚기 힘들어지자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에 물을 타서 술을 만들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소주의 가격은 저렴해졌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이 되었습니다. 즐겁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소주. 하지만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마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00년을 이어온 조선시대는 소주뿐 아니라 모든 술에 대한 금주령이 빈번하게 내려진 시기였습니다. 조선 각 도에 술을 금하는 영을 거듭 엄하게 내리노라. 조선 최초의 금주령은 태조 7년. 이것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금주령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 38년에 남병사, 그러니까 병사하면 요즘에 지역사령관 정도인데 그 윤구현이란 사람이 마음대로 술을 빚어가지고 계속 마셨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요즘은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랬더니 이게 보고가 올라와가지고 조사를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로 내려간 선전관이 그 윤구현이란 사람이 빚어가지고 마시던 술독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금주령이 발동이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금주령도 내렸던 데다가 군인인 남병사가 매일 술 마시고 그 소문이 이제 조정까지 올라와서 조사를 내려보니까 술도까지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율에 따라서 군인이 계속 술 마시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대소신료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영조 38년 9월 18일부터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면 영의정 10만을 비롯한 세 정승과 많은 신하들이 윤구현의 사형을 만료하는 상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문을 올렸던 신하들은 벼슬이 떨어지거나 변방으로 좌천되었는데요. 이렇듯 조선시대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금주령이 자주 내려진 시기였습니다. 우선 술은 요즘에 이제 화학주하고는 다르게 곡식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물론 열매로 맺는 경우도 있었지만 빚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술을 빚으면 이건 뭐 당연히 백성들은 굶주리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술을 빚으려고 해도 뭐 빚을 먹고 살 쌀이나 곡식이 없는데 술 빚을 일 만무하죠. 대개 그러면 이제 부자, 뭐 양반 중에서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니까 남들은 굶고 있는데 이제 술을 빚어서 뭐 잔치를 벌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고 위화감도 생기고 그럼 이제 나라에서는 조정에서 금주령을 발동시켜가지고 못 빚게 그렇게 이제 하는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조선시대는 내내 어느 왕 때고 금주령이 안 내려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내려진 금주령은 모든 술의 음용을 금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주 목표는 소주였지요. 그렇다면 왜 유독 소주만을 문제 삼았던 것일까요? 저작거리 허름한 주막을 묘사한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그림 속 백성들이 큰 사발에 술을 들이키고 있는데요. 잔의 크기로 보아 그들이 마시는 것은 아마 탁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림 속 양반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작은 잔에 무언가를 들이키고 있죠. 그걸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소주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초에는 소주가 일부 계층의 것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양반들이 즐기게 됐다는 것을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이 즐겼던 소주가 왜 금지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안동을 찾았습니다. 선비의 고장 안동. 이곳은 예로부터 전통 증류 방식으로 만드는 소주가 유명합니다. 안동 소주는 밀과 맵쌀 그리고 물로만 만듭니다. 먼저 물과 섞은 밀가루를 덩어리지게 발로 꼭꼭 밟아 누룩을 만듭니다. 뒤집는 건 3번 가지만 밟는 거는 한 50번씩 밟아요. 누룩은 단단히 밟아야 좋은 누룩이 된다고 합니다.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 번 씻은 맵쌀로 고두밥을 짓고 그 고두밥을 식힙니다. 식힌 고두밥과 잘 분쇄한 누룩 그리고 물을 섞어 한 몸이 되게 잘 섞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키면 밑술이 되는 거죠. 잘 삭혀진 밑술에서는 누룩이 발효되며 노래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밑술을 뭉근히 끓이면서 가마솥 위에 올린 소주꼬리를 증류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안동 소주입니다. 소주를 만드는 동안에는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밑술이 타서 늘어붙고 냉각수를 덜 부어줘도 좋은 소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쁘게 나온다. 좀 해도 될까 물을. 그럼 이 맑은 이술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가마솥의 밑술은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수증기로 변하여 소주골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증기가 차가운 냉각수와 만나 이슬로 맺혀지는 거죠. 양 가장자리로 이동한 이슬은 주둥이를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김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 냉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수도비 멎어가지고 이게 모여서 글로 입으로 나오는 게 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이 이렇게 이 짝으로나 여기나 김이 새만 술이 적게 나오고 손해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꼭꼭 발라야 돼.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7, 80도 정도의 소주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차차 낮아져 가장 좋은 맛과 향이 혀끝에서 맴도는 45도에서 증류를 마치고 술이 완성되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안동 소주의 원래 전통적인 그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안동 소주인데요. 그것이 45도가 제일 제맛을 내기 때문에 안동 소주를 갖다가 45도로 그렇게 빚고 있고 45도가 나오는 맛이 담백하고 은은한 향채의 맛을 갖고 있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kg의 쌀에서 약 6리터의 막걸리가 태어나고 약 2에서 3리터의 청주를 얻을 수 있으며 소주는 약 1리터 정도가 내려집니다. 사람의 손이 적어도 99번은 가야 만들어진다는 쌀. 그 쌀을 고르고 깎아 술을 빚고 그 술을 걸러 다시 익혀야 얻을 수 있는 귀한 이슬이 바로 소주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뜻의 한자 뜻인데 사실은 이 조선 초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면 뭐 예문관, 성균관 이런 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새로 이제 관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새로 배치한 관원들에 대한 신고식이 신뢰에 대한 침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을 겪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임으로 있는 선배 관료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관직을 거쳤던 그 선배들도 불러다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뭐 3번, 5번, 7번 이렇게 거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잔치를 하다 보면 잔치 자리에 술이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대접을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통과의일 때는 좋은 술 또는 독한 술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제일 그 당시에 그 고급술로 인정을 받고 있던 기호품이 이제 소주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소주가 많이 애용이 됐던 것이죠. 중종 19년 8월 1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고는 임금에게 신내 침학의 폐해를 고하며 소주를 금지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조선시대의 소주는 양반들 사이에서 지금의 고급 양주 못지않은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술로 인한 폐단이 잦아지자 세종대왕은 중국 주자 가례를 참조해 향음 주례를 만들게 합니다. 향음 주례는 술을 마실 때 지켜야 할 전반적인 예절을 말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술에 미혹되지 않고 몸을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흥취를 돋우며 힘을 주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이성을 마비시켜 자제력을 잃게 하죠. 그래서 옛 선인들은 20살이 되어 관례를 한 성인에게만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잦은 술의 폐해와 식량난으로 금주령이 빈번했던 조선시대지만 맹목적인 금주령만을 일삼지 않은 인물이 바로 정조임금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금주령을 내려달라는 신하들의 상소에 답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그게 법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은 법인데 법이 시행도 안 될 법을 뭐라고 법을 만드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금주령 내린다고 해서 뒤에 다 숨어서 술을 먹는데 그거 다 치채울 수도 없고 다 조사할 수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로는 국법의 영이 서지 않을 그런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조께서는 여러 차례 그렇게 금주령을 내려달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일성에 보면 나옵니다. 정조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했던 일성록. 그 내용을 보면 누구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폈던 정조의 높은 통치술이 드러납니다. 또한 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길 당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주를 마셨을 때 건강을 걱정한 신하의 진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격기가 있어. 격기라는 것은 지금 요즘 말로 보면 뭐 가슴 뭐 답답증이랄까. 이제 소주를 거기서 소주가 나옵니다. 이 소주 한 잔을 해야 내가 이 치료가 될 것 같아서 먹는 거지 이 술을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거 아니다. 난 사실 나는 술 맛도 모른다. 근데 했더니 이런 교육이 우선 나옵니다. 정조 임금과 술에 얽힌 일화 가운데에는 정조가 사랑했던 신하인 정약용과의 일화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던 정조는 시험 성적이 좋은 신하들을 뽑아 자주 책을 상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1등을 자주 해서 더 이상 줄 책이 없자 소주를 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소주는 궁중의 하사품으로 쓰일 정도로 귀한 술이었습니다. 전통 증류식 소주의 맥을 잇는 술 가운데 소주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안동소주. 안동에서 소주가 유명해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몽고인들이 고려를 침략하고 사위 국가로 삼은 것이 고려말 충렬왕 때. 이때 몽고군의 주둔과 함께 고려에 소주가 유입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소주는 원래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빚어졌던 증류주였다고 하죠. 증류란 뜻의 아랍어 아라크가 몽고로 들어와 아라킬이 됐고 그게 아락주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도 소주를 아락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주둔지에서 소주를 빚어 마시던 것들을 국내 이제 고려의 외교관들, 역관들이 드나들면서 그 몽고군들이 증류해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배우게 됐을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소주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몽고군 사령부가 있었던 개성, 그다음에 병참기지가 있었던 안동 지역, 전초기지가 있었던 제주 지역이 소주의 원산지처럼 됐고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뿌리를 내렸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증류 기술이 발달했겠죠. 근데 특히 지금은 개성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안동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물이 맑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석회암층이었기 때문에 증류주에 적합한 수질을 갖고 있었어요. 몽고군이 일본 침략을 목적으로 주둔했던 이들의 주둔지에는 어김없이 소주 제조장이 생겨났는데요. 당시 원정군의 본영이었던 황해도 개성을 비롯해 병참기지였던 경북 안동 그리고 제주가 전통 증류식 소주로 유명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대몽항쟁 최후의 거점이었던 제주도 항파두리성. 고려시대 강화도에서 항몽투쟁을 벌이던 삼별초가 끝까지 싸우다가 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후 제주도는 원나라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는데요. 몽고군은 제주를 자신들의 목장으로 만들고 100년간 지배했죠. 이 기간 동안 몽골의 소주는 자연스레 제주도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네, 제주도민들이 주로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주의 경우도 몽골의 아락이라든가 아랑주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이제 전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의 경우는 농업 환경이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벼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좁쌀이라든가 보리쌀, 수수쌀 이러한 잡곡을 이용해서 결국 청주를 담아 먹었는데 그 청주의 밑부분에 남았던 이 탁주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증류시켜서 고소리 술을 만들어서 이제 소주로 주로 활용을 했고 그걸 갖고 이제 본향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례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주의 민속마을인 성원마을. 이곳에서 김을정 씨는 제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오매기술과 고소리 소주를 빚고 있습니다. 또 갈아줘야 되는 거고. 갈아주고 이거 맛 보고 여기서 치카보된 이제 그냥 한번 경험해서 알아. 경험해서 알아. 이거 물 식으면 안 돼요. 물 식으면 안 돼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소주인 고소리술의 모주는 오매기술입니다. 오매기술은 좁쌀을 주재료로 만들어지죠. 비운 날 같은 날은 동네 다른 애들 모여 앉아가지고 떡해서 먹고 술 빚이고 그랬어요. 이제 모양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오목하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오메기떡 이렇게 현무암 지대인 탓에 쌀 대신 차조로 오매기술을 빚고 고소리 소주를 내려 마셨는데요. 차조로 만들어진 오매기떡을 으깨고 거기에 누룩과 물을 잘 섞어 밑술을 만듭니다. 대를 잘 안 해요. 잘 모르니까 대가 몰라. 여느 과정과 비슷하지만 고두밥이 아니라 차조를 원료로 한 오매기 떡으로 만드는 것이 다른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잘 뗐죠. 선생님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잘 뗐죠. 이거 없어 공기가 뻐끔뻐끔하면서 누룩 놓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뻐끔뻐끔. 이것들 이것이 뻐끔뻐끔. 이 누룩을 놓으니까 이거 술 돼가는 과정이 이렇게 딱 뻐끔 났지 이것들 이렇게.
아,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세게 당겨지요. 이렇게. 이 누룩 힘이 정말로 강해요. 이것들 없어. 뽀글락뽀글락. 그냥 막걸리처럼 그냥 훅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 이제 일부러 떡을 만들어 밑술 작업을 하는 것이라 보약이요. 들어간 정성이 남다른데요. 이게 지금 반류가 되고 있어요. 누룩을 이렇게 해서 먹었을까 생각할 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은 거라에. 그런 만큼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밑술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정성 들여 수확한 차조로 만든 술은 3일 정도 지나면 노랗게 기름이 뜬 오메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주꼬리로 증류시키면 30여 분이 지나면 맑은 이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술. 이 앞집에 좀 달아오죠. 후주 내리는 기술은 조선시대 화려한 정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반가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비법을 전수했고 집안에 내려오던 소주 솜씨를 서로 겨루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양반가의 교수들이 출가를 하게 되지면은 1년 동안 빚어야 되는 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총 27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술은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진달래나 국화, 장미, 맨드라미, 매화, 연잎 같은 것 이런 향기 좋은 재료를 넣어서 빚어 마시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걸 가양주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창포주, 국화주, 북연주, 도화주 이런 술들이죠. 현재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마포구 공덕동. 이곳 역시 가양주 문화가 이어지던 곳으로 지금도 애주가들의 거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옛날 공덕동 일대는 술도가가 많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공덕동 일대에 소주를 만드는 술도가가 100여 곳이 넘고 여기에 들어간 쌀이 연간 1000섬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지역에 술도가가 많았던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쌀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하역이 됐냐면 지금의 마포나루에서 주로 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나루가 대단히 유명한 쌀의 집산지가 되고요. 조선 후기에 이른바 삼계 삼주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삼주가 뭐냐? 첫째는 상업에 종사하는 객주, 그리고 둘째는 뱃사람들의 안녕, 무사한 항해를 기원하는 무당들이 이제 사는 당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셋째가 이제 술집 또는 이제 주로 술집이죠. 술집인 그 색주가라고 흔히 부르죠. 색주. 요 세 개가 삼주라고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무당이 구슬할 때나 아니면 색주가에서 이제 손님들에게 팔 때나 술은 항상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대단히 소비시장이 넓은 지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마포 공덕동 일대, 특히 마포나루 바로 북쪽에 공덕동 일대에 술도가가 밀집할 수 있는 근거가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소주는 종종 약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육당 최남선이 저술한 조선 상식 문답에서 꼽은 조선의 3대 명주 중 하나인 중력고 역시 약이 되는 술로 유명합니다. 중력고는 대나무가 많이 나는 전라북도에서 빚어 내려오는 술입니다. 이름만큼 만드는 방법도 독특하죠. 먼저 지천에 깔려있는 대나무를 잘 손질해 마디를 자른 후 대나무를 새지 않게 촘촘히 박아놓고 그나마도 빠질세라 입구도 신경 써서 막아야 합니다.
대나무가 담긴 항아리는 뚜껑이 아래로 가게 땅에 박아둡니다. 근처에 있는 황토를 퍼나르는 것은 항아리에 바르기 위해서인데요. 좀 더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태워야 대나무 진액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네요. 자, 이제 짚을 덮어서 불을 붙일 시간입니다. 활활 타는 불꽃만큼 중력도 잘 나오겠군요. 거의 불씨가 다 사그라들 무렵 왕겨를 덮어 5일에 걸쳐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갈 수 있도록 한답니다. 잔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닌데요. (5일) 동안 뭉뭉하게 태웠던 재를 치우면 항아리 뚜껑에는 진한 녹색의 대나무 진액인 중력이 받아집니다. 이제 중력고가 만들어질 만반의 준비가 된 셈입니다. 받아진 중력을 걸러 그 속에 솔잎과 대나무잎 그리고 생강 등 5가지 약재를 넣고 열흘 동안 항아리 속에 재웁니다. 열흘을 재운 약재들은 중력을 그 속 깊이 머금게 되는 거죠. 중력을 가득 머금은 약재들을 소주꼬리 깊이 넣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았던 밑술을 끓여 약재를 통과한 증류수를 받으면 은은한 풀색의 중력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드는 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력고는 지난 2002년 전통주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다시 세상에 몸을 드러냈는데요. 가업으로 전수돼 오던 술을 살려내기 위해 사방으로 뛴 지 10여 년 만에 결국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좀 힘들었던 거는 중력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상당히 약효가 강한 약으로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술로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술로 되기 위해서 식약청에 아주 오래된 예전부터 그 조선시대의 명주로 자리 잡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중력고 먹고의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니 술을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할 때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옛 문헌들을 찾고 했었을 때 제가 전문이 아닌데 그런 걸 찾고 했었을 때 나름 상당히 힘들었어요. 중력고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될 때 마시고 기력을 차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약으로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대나무의 진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중력은요, 성질이 좀 찹니다.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서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갈증이 있는 것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갈이라고 하는데, 이 소갈병은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뇨병이죠. 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풍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고요.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체액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사지의 이 마비 증상이나 저림 증상이 있죠. 그리고 언어장애 등을 우리가 고친다고,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술맛을 대대로 이어오던 가양주의 전통은
일본 강점기에 공포된 주세법에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곡물과 토지 외에는 특별히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었던 일본은 1909년 주세법을 만들어 술 제조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합병 후인 1916년에는 주세령을 실시해서 양조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술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주세령을 피해 몰래 우리 술 빚기를 고수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가양주들은 맥이 끊긴 채 비법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60년대 초 식량 확보를 위해 소주의 원료로 곡물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통 증류 방식의 소주는 점차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 후 고구마를 발효시킨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등장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00원대의 알코올 20도의 그렇게 맑은 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 전통 소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향과 맛,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들, 이런 어떤 그 소주의 어떤 풍부한 그 맛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희석식 소주만이 이 가득 차 있는 현재의 어떤 술의 그 소주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은 대단히 이 뭐랄까 좀 기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석식 소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겨우 복원되고 개량된 전통 증류식 소주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배주입니다. 문배주는 지난 1990년 서울 남북회담에서 호평을 받으며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석상에 올라 대표적인 증류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배는 토종배라는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평양 지역의 전통주인데요. 당시 양조장의 세금이 평양시의 1년 예산과 맞먹었을 정도로 유명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곡물로 술 비는 것을 금했던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문배주의 맥은 끊어지는 듯 했는데요. 좋은 물맛을 찾아 헤맨 노력 끝에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배주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인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그 법의 접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집에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조상, 제사상이나 이제 저한테 그 전수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야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조상에게 바친 술은 네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다 보면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사 때 되면은 의뢰의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서 이제 그 또 이제 술을 다시 만들고 만들다 보면은 이제 전번 제사 때 만들었던 술하고 틀리고 그러면은 욕도 많이 먹었어요. 평양의 토주를 남쪽으로 옮겨와 계승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주를 내렸을 때 일정하지 않은 맛. 하지만 1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결국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예전 소주꼬리로 내린 최고의 맛을 일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계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이 자리에서 퍼먹으면 이게 바로 막걸리예요. 네. 이거를 이제 그 발효가 다 끝나면은 저쪽 증류기에 넘어가서 거기서 증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발효 과정이나 증류 과정이나 다 이제 같이 힘든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것은 그 보리로서 술을 만들 때는 그 맛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증류할 때는 조상님께 이제 제사 지내고 목욕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기계화하다 보니까 맛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리의 그 잘된 점을 그 기계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더 일정하고 앞으로 세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술은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과 음주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사회 구조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 이후 증류식 소주의 전통이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증류식 소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소주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를 한번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느 사람이 우리 걸 사랑하겠습니까? 일단 정직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빚는 사람의 마음과 가장 좋은 재료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나면은 정말 좋은 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술을 만드는 거하고 재벌이 되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술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보다는 좋은 술을 전수하는 것으로서 저는 만족하려고 하고 전통주로 외국 손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 매체에서 비춰지면 저런 분도 저 전통주를 먹네, 나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게 그 전통주를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